안녕하세요. 제3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강 내용의 개략이 되겠습니다. 의료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있다면 일방은 환자 측이고 타방은 의료 측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행위는 환자 측의 협력행위까지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공동효과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란 건강상의 문제로 인하여 의료 서비스를 받고 이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환자를 대하는 시각은 시대마다 달라져 온 것도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시대적 상황이 의료 부권 시대, 환자 주권 시대 및 의료 소비 시대로 발전함에 따라 의료 측과 환자 측의 구조도 주체 대 객체, 공급자 대 수요자 및 생산자 대 소비자로 변경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 측의 지위 또한 의료의 객체, 결정의 주체 및 선택의 주체로 전환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료 부권주의란 환자의 희망이나 선택을 의사가 존중해서는 안 된다는 의료계의 태도와 관행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인 어미와 새끼의 관계가 가정, 사회, 국가에도 적용돼야 되듯이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서도 적용돼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의료에 대한 의사를 환자 본인이 아니라 타인인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타인 결정 또는 의사결정이라는 점에 커다란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의사가 결정하는 의사결정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환자의 이익을 위하여 의학적 기준에 따른 결정을 의미합니다. 환자에게는 의료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었던 시대적 상황에 따른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경향은 20세기 초 중반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환자 주권주의란 의료에 있어서 의사결정의 주체를 환자로 보는 입장을 말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환자 주권주의는 환자 결정주의로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이로부터 의료에 있어서 의사결정은 환자가 아닌 타인으로서의 의사결정으로부터 환자 본인으로서의 자기결정으로 변모하게 된 것입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이란 의료의 시행 여부에 관한 결정에 있어서 의사의 결정권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환자의 결정권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환자의 권리의식과 의료에 관한 정보력 등이 증가된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환자의 자기결정이 법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선행 요건으로서 일정한 요건의 충족을 요합니다. 바로 설명 후 동의의 원칙이 그 대표적인 요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타인 결정이 완전히 청산된 것도 아닙니다. 감염병이나 정신의료의 영역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타인 결정이 잔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편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와는 무관하게 미용이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한 의료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의료 소비 시대의 도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료 소비 시대에 있어서의 환자는 소비자로 파악될 수 있겠습니다. 의료에 있어서 환자의 지위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파악될 수 있습니다. 의료는 첫째 환자의 의뢰에 의하여 개시되고 둘째 환자의 신체에 대하여 시행되고 셋째 환자에게 그 효과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환자의 신체는 의료가 시행되는 객체가 된다는 점에서 환자의 신체는 의료의 객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첫째와 셋째의 점에서 환자는 의료를 향수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고 또 둘째의 점에서도 환자는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주권자가 된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환자는 의료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의료행위의 향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주체도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환자는 의료행위에 있어서 자기 결정권의 주체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환자 자신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환자에게는 설명 후 동의의 원칙에 있어서의 동의의 주체, 개인정보결정권에 있어서의 정보결정권의 주체 및 의료계약에 있어서의 계약의 주체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들에 대하여 자세한 것은 해당하는 부분에서 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행위에 의하여 어떠한 결과가 발생했다면 그 결과에 대하여는 행위자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자연의 섭리일지도 모르겠지만 법적인 의미에서는 이것은 책임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임주의란 거듭 말하지만 개인 책임주의 또는 자기 책임주의를 말합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 그 자유의지에 의하여 일정한 행위를 결정하고 그 결정된 행위에 의하여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결국 자기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행위자가 스스로 책임을 진다는 자기 책임주의의 논리 구조에서 행위자로 될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을 민사법에서는 법인격이라고 합니다. 형사법에서는 범죄 능력이라고 합니다. 민사법에서는 법인격의 취득 요건을 권리 능력 또는 의무 능력이라고 합니다. 근대 법은 법인격을 자연인에게만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다만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자연인 외에 법인에게도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은 권리능력, 행위능력, 제한행위능력자 및 이의 대리제도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법에서는 이에 관하여 고유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료법이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환자의 능력에 관하여 민법상의 규정을 차용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존한 동안 권리 능력을 가집니다. 환자는 자연인으로서 사람에 속합니다. 하등의 차별은 용인될 수 없습니다. 권리 능력 평등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존한 동안이란 출생 시부터 사망 시까지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출생 시를 사람의 시기라고 하고 사망 시를 사람의 종기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환자의 권리 능력은 출생으로 인하여 취득되지만 사망으로 인하여 상실되게 됩니다. 다만 사람의 시기와 사람의 종기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습니다. 사람의 출생이나 사망은 생물학적 관점에서 일련의 과정이지만 출생시나 사망시는 법적인 관점에서는 하나의 사건으로서 일정한 시점으로 인식되게 됩니다. 사람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진통설 또는 분만개시설, 일부 노출설, 전부 노출설 및 독립호흡설이 대립되어 왔지만 민사법에서는 전부 노출설이, 형사법에서는 진통설이 그 판단 기준으로서 주로 주장되어 왔습니다. 진통설에서의 진통이란 분만일기에 해당하는 진통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민사법에서는 권리 능력의 유무에 관한 판단이, 형사법에서는 태아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 사이에 그 보호의 한계에 관한 판단이 중요한 문제로 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종기와 관련해서는 호흡종지설, 맥박종지설, 호흡맥박종지설, 뇌사설 및 폐, 심장 및 뇌라는 소위 죽음의 삼각형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는 종합판단설 또는 삼징후설이 대립되어 왔습니다. 뇌기능의 불가역적 정지는 동공의 확대 고정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뇌기능이 정지하여 신경지배가 없어지면 동공은 확대되고 동공이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동공은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망에 대한 통일적인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의 판정 기준에 대하여는 일치된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흡, 맥박, 체온 및 의식이라는 생명 징후를 기준으로 그것이 존재하면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사망이라고 판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종기에 관한 학설은 생명 징후를 유지하는 장기를 기준으로 폐사설, 심장사설, 폐심장사설 및 뇌사설로 치환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사망에 관하여는 심장사설이 이견 없이 그 판단 기준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인류는 처음부터 호흡이나 맥박이 멎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는 알 수 없지만 되살아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회복되기를 기다렸다가 영영 되돌아오지 않으면 그제서 장례를 치렀던 것입니다.
호흡은 어느 정도 인위적 조작이 가능했지만 맥박은 인위적 조작의 개입 가능성이 전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장사설이 사망의 판정에 관한 절대적인 기준으로 등장하게 된 계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폐사, 뇌사 및 심장사의 순으로 진행되는 것이 자연사의 과정이라고 할 때 심장사는 최우사 또는 최종사의 함의도 가지는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한편 의학의 비약적인 발달로 인하여 인체의 최고의 기관은 뇌라는 점, 뇌사는 돌이킬 수 없다는 점 등이 밝혀짐에 따라 뇌사를 사망의 판정 기준으로 인정하려는 뇌사설이 수용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뇌는 의식을 관장하는 대뇌, 운동을 관장하는 소뇌 및 호흡과 맥박을 담당하는 뇌간으로 구성됩니다. 뇌사설은 뇌의 구조에 따라 대뇌의 불가역적 기능 정지를 뇌사라고 하는 대뇌사설과 뇌간의 불가역적 기능 정지를 뇌사라고 하는 뇌간사설은 및 뇌간과 소뇌를 포함한 뇌 전체의 불가역적 기능 정지를 뇌사라고 하는 전 뇌사설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뇌간사설은 뇌간이 내장과 감각기관의 기능을 관리하고 사람의 기본적인 생명유지작용을 담보하는 생명의 중추이고 그 기능이 완전하게 소실되면 자바로움 능력과 자발맥박 능력이 상실될 뿐만 아니라 대뇌 기능 자체도 뇌간의 기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의식까지도 상실된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뇌간 사설이 채택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는 영국과 대만입니다. 대뇌 사설에 있어서는 식물 상태나 문해아를 뇌사로 인정하는 점에 대하여 비판이 가하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적인 대세는 전뇌 사설입니다. 뇌의 구성 부분을 정확히 경계짓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대뇌나 뇌간만의 사망을 확실하게 진단해내는 것 또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의학은 아직 뇌 전체 기능의 소실 여부에 대하여만 진단할 수 있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뇌사 상태에서는 혈류가 확인되지 않지만 정상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뇌혈류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뇌 사설에 의할 때에 뇌사 상태와 식물 상태의 구별도 명확하게 됩니다. 식물 상태는 뇌간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자발호흡과 자발맥박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소생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등에서 뇌사 상태와 근본적으로 구별된다고 하겠습니다. 뇌사 판정 기준에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몇 가지의 검사 기준이 충족된 후 일정한 시간 후에 다시 이들의 요건이 재충족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현행 장기이식법상의 뇌사 판정 기준에 의하면 자발호흡 소실을 포함한 선행 조건과 심온수, 동공의 확대 고정, 뇌간반사 소실, 무호흡, 평탄 뇌파 등으로 구성된 판정 기준이 모두 충족된 후 6시간 후에 다시 관찰하여 변화가 없을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뇌사 판정 기준은 1차 판정이 충족된 후 6시간의 관찰 시간 후에 실시되는 재확인 검사에서도 모두 연속하여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만 1차 판정과 2차 판정 사이의 관찰 시간은 뇌사 판정 대상자가 1세 이상 6세 미만의 경우에는 24시간, 생후 2개월 이상 1세 미만의 경우에는 48시간으로 늘어납니다. 신축적인 소생 가능성에 탄력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순환사의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 동안만 불가역적으로 순환이 정지하면 순환정지, 즉 사망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순환사는 장기이식법에서 말하는 사망한 자에 해당하는 개념으로서 심장사의 다른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순환이 정지하고 있는 일정한 시간 동안을 소위 접촉금지 관찰 시간이라고 합니다. 접촉금지 관찰 시간은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짧게는 2분, 5분에서 길게는 30분까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접촉금지 관찰 시간에 대한 세계적인 주류는 5분입니다. 다만 순환사는 연명의료의 중단이나 보류에 한해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해야 합니다. 연명의료의 중단이나 보류가 전제되지 않는 경우 순환사에 대한 오용이나 남용의 우려를 불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순환사는 몇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과의 관련해서 제3의 유형이 가능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망의 종기에 있어서는 심장사설이 대세입니다. 이와 같이 심장사만 인정하여 이론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장사와 뇌사 모두를 인정하여 사망의 판정에 관하여 이원적 구조를 취하고 있는 독일과는 대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뇌사설의 경우에는 장기 이식과 관련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환자로서의 지위는 종국적으로 상실되게 됩니다. 행위 능력이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흔히 행위 능력자를 성년자, 행위 무능력자를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민법상 성년자는 만 19세 이상의 자를 말합니다. 다만 명실상부한 성년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령이라는 형식적 요건 외에도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행위 능력이라는 실질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행위 능력은 당연히 의사 능력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사 능력이란 정상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정신 능력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의 판례에 의하면 의사 능력이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을 말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예컨대 수혈을 거부할 수 있는 정상적인 정신 능력을 의사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사 능력은 해석에 의하여 인정된다는 점에서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권리 능력이나 행위 능력과는 구별되고 있습니다. 의사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의사무 능력자의 행위는 법률상 무효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무 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당연히 법정 대리인에 의하여 대리로 행하여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겠습니다. 문제는 의사 능력의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학설에 따라 의사 능력은 대체로 만 7세 내지 10세 어린이의 정신 능력의 정도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 다른 견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최근의 판례에 의하면 굴삭기 구입자금 대출 약정을 체결한 지능지수 70, 사회발달연령 7세 8개월, 사회성숙지수 43의 장애 진단을 받은 지적장애 상급 장애인의 의사능력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환자의 의사능력의 유무에 관한 한 그 판단 기준을 학제에 맞추어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나이 11세 또는 중학생의 나이 14세로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의료행위에 있어서 경중의 정도와 판단의 용이성 및 생활의 편의성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결국 성년자는 행위 능력자로서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미성년자에 있습니다. 편의상 의사능력자인 상대적 미성년자와 의사무 능력자인 절대적 미성년자로 구분하기로 하겠습니다. 상대적 미성년자가 친권자의 동의 없이 행한 법률 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따라서 법정 대리인의 대리에 의한 법률 행위만이 가능할 뿐입니다. 정리하자면 환자가 절대적 미성년자라면 친권자에 의한 대리행위만이 유효하다고 하겠습니다. 의사무 능력자의 의사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환자가 상대적 미성년자인 경우 경미한 의료행위에 대하여는 친권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사능력의 결렬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주장하는 자가 법률행위 시에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사능력의 유무를 실질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용이하지 않아 판단 능력이 불충분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의사무 능력을 입증하여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우려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사능력이 불충분한 사람에 대한 판단 기준이 필요한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민법은 연령과 판단 능력의 정도를 기준으로 형식적이고 획일적으로 일정한 자의 행위 능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한행 위능력자 제도가 그것입니다. 제한행 위능력자로서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및 피특정 후견인이 민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행위 능력이나 제한행 위능력에 관한 규정은 재산행위에 관한 기준이기 때문에 혼인, 입양 또는 유언 등의 신분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신분행위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신분행위에 있어서 행위능력, 즉 혼인정령은 18세, 입양능력은 성년, 피입양능력은 13세 또는 유언정령은 만 17세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한행 위능력자의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범위 내에서 법정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대리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정대리인은 제한행 위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조기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고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및 피특정 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은 후견인입니다. 여기서 후견인은 미성년 후견인과 성년 후견인의 이종류로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합니다. 다만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에 관한 처분행위,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은 특정한 영업에 관한 법률행위 등은 미성년자라도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결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속임수를 써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미성년자보다는 그의 상대방을 더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봅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친권자입니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일 때에는 공동으로 행사하고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합니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현행법은 미성년자로 하여금 성년자가 될 때까지는 부모인 친권자의 보호와 양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인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친권자가 친권을 상실하거나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후견인으로 하여금 친권자의 역할을 대행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필요에서 도입된 것이 바로 미성년 후견입니다. 미성년 후견은 친권에 의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성년 후견은 친권의 연장이나 보충이 아니라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 후견인으로 하여금 미성년자에 대한 신상감호와 재산관리를 하게 하는 친권의 대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성년 후견의 지도 이념 중에서 최대의 이념은 바로 자의 복리, 즉 미성년자의 복지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성년 후견은 가족관계 등록부에 공시한다는 점에서 후견등기부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성년 후견과 구별되고 있습니다. 성년자에 대한 대리는 후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친권자와 후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미성년자의 대리와 구별됩니다. 성년 후견은 다양한 기준에 의하여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의 선임 원인, 선임 방법 및 선임 범위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후견인의 선임 원인에 따른 분류입니다.
예컨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이 그것입니다. 성년후견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자들의 청구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후견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자들의 청구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정후견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자들의 청구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의후견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 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후견인의 선임 방법에 따른 분류입니다. 예컨대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이 그것입니다. 법정후견은 본인의 판단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의 후견개시 심판에 의하여 후견인이 선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정후견은 본인의 판단 능력의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및 특정후견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따라서 임의후견은 법정대리에서 제외됩니다. 법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을 심판 개시의 원인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후견인의 선임 범위를 기준으로 한 분류입니다. 예컨대 협의의 성년후견과 광의의 성년후견이 그것입니다. 협의의 성년후견은 법정후견만을 말하고 광의의 성년후견은 협의의 성년후견의 임의의 후견계약에 의한 임의후견도 포함하여 말합니다. 한편 성년후견, 즉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의 등기에 관하여는 후견 등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합니다. 부분은 일상가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서로 법정대리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 비용에 관하여 부부는 서로 법정대리인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상시험이나 인간 대상 연구에 있어서는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에 의한 대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약사법은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대리인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여러 사람일 경우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연장자가 대리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간 대상 연구를 포함하고 있는 생명윤리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윤리법은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대리인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여러 사람일 경우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연장자가 대리인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명윤리법은 민법상 미성년자인 18세의 자를 성년자와 같은 동의능력자로 보고 있습니다. 생명윤리법에 의하면 동의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사람은 법정대리인이나 대리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생명윤리법 시행규칙은 동의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법정대리인이나 대리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 대하여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